저는 이름은 정용서라고 하고요. 여기 써있는 직업은 제 부업이고요. 제 본업은 원래 따로 있습니다. 제 본업은 세브란스 아실 거예요. 세브란스에 의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학 관련된 전문박물관인데요. 그래서 그 전문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은 이제 한국 근대사를 전공하고 나서 공부 마치고 그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서양의학, 세브란스니까 주로 근대의학이다 보니까 제 전공과도 같은 시기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제가 그 저희 학교 창립 140주년 기념전 특별전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4월, 5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내용 채워넣고 그거를 예쁘게 꾸미는 작업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루한 그런 내용의 PPT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그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 동네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좀 애착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온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이 동네하고는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저쪽에 가면 손병희 선생 묘도 있고 뭐 봉황각 해서 이제 천도교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손병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고, 근데 그 33명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적혀 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시죠? 거기에 제일 먼저 써져 있는 이름이 손병희입니다. 제일 처음에 써져 있는 이름이. 이제 그런저런 것들과 연관도 돼 있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어떤 분인지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의 활동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손병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손병희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손병희라는 개인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그룹 혹은 어떤 집단 아니면 어떤 종교, 무언가의 대표자였고 지도자였다는 거죠. 개인으로 활동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병희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지금 현재 저기 서울 낙원동 그쪽에 있는 수은회관입관 천도교고요. 그 천도교의 전신이 이제 동학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동학 천도교의 지도자 손병희,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동학이나 천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 참여적 종교 세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학 단계와 그 다음에 일제 식민 지배를 거치는 기간,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의 활동을 보면 어찌 보면 종교 세력이라기보다도 정치 세력 혹은 사회 세력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종교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종교의 지도자들 역시도 굉장히 현실 참여적일 수밖에 없는, 근데 반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자기들의 교리를 교인들에게 우리 교리는 이렇게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교리가 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일 텐데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다라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천도교나 이 그룹은 굉장히 종교 활동도 열심히 했고 정치운동, 사회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이런 현실 여러 가지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룹의 초기,
지도자 중에 중요한 인물이 손병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손병희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손병희 선생은 186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초명이 있고 개명, 바꾼 이름도 있고, 일본에 가서 활동할 당시에 이명,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천도교에서 도호라고 그래서 호를 받은 게 의암이라고 하는 호를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셋인데, 첫 사위는 같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종훈 선생의 장남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정환, 어린이와 연관되어 있는 방정환이 손병희의 셋째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기 어린이날, 어린이운동, 방정환 혼자 한 거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천도교에서 다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들을 방정환이 대표로서 그런 활동을 펼쳐나갔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인물을 볼 때 보면 그 인물이 뛰어나서 그 인물이 주도적으로 한 활동도 있지만 또 다른 활동들은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서포트들이 없이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환 같은 경우도 어린이 운동을 할 때 손병희의 사위, 그리고 또 방정환도 이제 천도교에서 소년운동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후원, 이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61년에 태어나서 3.1운동이 있고 나서 감옥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손병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아마도 크게 활동 시기를 보면 한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4단계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처음에 이제 뭐 어린 시절을 떠나서 이 동학 천도교와 연관지어서 본다라면 언제 동학에 들어가서 동학의 지도자가 됐는지, 그 다음 단계가 아마도 이제 1894년 농민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탄압을 피하고 뭐 이러는 와중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있고, 그리고 일본으로 그렇게 건너가 있는 그 와중에서 또 러일 전쟁이 터지고 하는 이런 관계, 그 속에서 손병희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3.1운동과도 연관된 뭐 그런 부분들에서 몇 단계로 하여튼간 손병희의 생애를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1861년에 태어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학천도교는 처음 시작한 게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동학을 처음 시작한 게 1860년이에요. 그래서 도를 시작했다라는 개념으로 창도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요. 1860년에 수훈 최재우가 이제 동학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4년 후에 186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교주인 최시영한테 도를 넘겨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그 도를 이어받는 게 지금 얘기하는 손병희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기 지도자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그 동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면 한 22년, 23년이 흐른 시점에서 손병희가 동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최시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시영과 수련을 쌓고, 그러면서 동학의 지도자로 이제 입지를 조금씩 다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그 동학에서 요 시기에 또 중요하게 이제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1890년대 들어가서 이미 동학이 만들어지고 30년, 그리고 최재우가 처형당한 지도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는 시점. 이 시기에 그런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 신원이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런 운동들이 이제 동학교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던 시기가 이 189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에 충북 보은에서 이제 그 척양, 척외, 그러니까 서양 세력과 일본 세력을 몰아내자, 뭐 이런 운동들이 있고 하던 그 시점에서 일정하게 이제 최시영으로부터 대도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학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임명이 된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지도자로서 1894년에 최시영은 농민전쟁이 터졌을 때 북접의 농민군을 이끄는 총 사령관격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호소동학군을 이끌면서 옥천에 즉각 충북에서 이제 동학 농민군을 지휘해가지고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전봉군 그룹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류를 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이들이 결국 서울로 북상을 시작을 합니다. 요게 저희가 얘기하는 2차 농민전쟁의 단계입니다. 1차는 호남 지역에서 전주성을 함락하면서 농민군이 호남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일본과 중국 속에서 청일전쟁이 터져버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해 가을에 농민군이 연합하면서 서울로 다시 북상해 올라오는 이제 2차 농민전쟁으로 확산돼 가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금치, 공주를 들어가기 위한 전 고개죠. 그런 곳에서 농민군들이 이제 패퇴하게 되면서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르는 전투 속에서 다시 농민군이 또 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휘하 부대를 해산을 시키고 손병희 그리고 다른 농민군 지도자들도 결국은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부터 손병희는 이제 결국은 이 남쪽에 있지 못하고 평안도, 함경도, 근거지를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손병희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많은 농민군 지도자들이, 우리가 농민전쟁 뭐 이런 거 하면 삼남지방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농민전쟁에서 패퇴한 이후에 많은 농민군 지도자들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지역으로 많이 올라갔죠. 황해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가보면, 이 천도교 단계에 가보면 교인들의 70% 이상이 지금 저희 개념으로 치면 38선 이북 지역에 있게 됩니다. 이 이후에 거기 가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에서 신자들을 계속 포섭을 하게 됐던 거죠. 남쪽 지역은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농민전쟁에 패퇴한 이후에 이들은 어찌 보면 반역자예요. 자, 여기가 농민전쟁에 참여해서 반역자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근데 재산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관에다 고발하는 거예요. 얘도 참여한 애예요. 그럼 여기도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 재산은. 결국 그거를 합의본 관아의 관원과 내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죠, 일종의.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제 동학에 관여된 애야 이러면 이 운신의 복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상황도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위로 자꾸들 올라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와중에 초기 최시영 다음 단계에서 등장한 3명이 있습니다. 손병희와 김현국과 손천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다 호를 받습니다. 저희가 보면 수운 최재호, 해월 최시영, 의암 손병희, 이 3번째 단계죠. 손병희가 따져보면 그때부터는 천도교에선 지금까지도 다 호를 받을 때 암자를 받습니다. 여성들은 무슨 당해서 집당자가 들어가는 당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암호라고도 표현하는데 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암자입니다. 이 천도교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 안이, 자신의 몸이 어떤 종교적인 수양의 도량이라는 그런 의미의 암자라고 합니다. 그 자기 스스로가 어떤 수양의 주체고 중심이고
그런 곳. 쉽게 얘기하면 절로 치면 사찰이 되는 거고 기독교로 치면 교회가 되는, 그게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그렇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병희 단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도 천도교인들은 이런 도를 받게 되면 다 암자가 들어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을 수도 있겠죠. 한자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하다 보면 중복이 많을 수 있겠죠. 저희도 집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돌림자 쓰실 때 갖다 붙이다가 붙여도 한 달이 건너면 또 동명이인 나와버리고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또 더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새 인물들이 조금 초기에 이제 경쟁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손병희가 결국은 최시영으로부터 세 번째, 이 천도교에서 이걸 도통을 전수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깨달음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통을 전수받으면서 결국 천도교의 최고 책임, 동학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동학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이제 여기에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 와중에 최시영이 결국은 체포가 되고 그리고 처형이 되고, 그리고 그 최시영의 묘는 지금 경기도 여주에 안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여주에서는 세종대왕, 명성황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시영이기도 합니다. 해보는데 사실 세종대왕이랑 명성황후에 비해서 일반적인 인지도에서 급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무언가 요즘 지자체에서 계속 새로운 문화상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시영도 여주 쪽에서는 요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묘가 거기 있어서. 의암도 묘가 여기 있어서 하지 강북구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흉상들도 쭉 있고 여기 묘도 많지만 뭐 묘가 여기 있을 때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중에 여기 출신은 한 분도 없는 거로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말년에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들 하고 계신데, 이 속에서 최시영이 관군에 잡혀서 그렇게 되고요. 경쟁을 하던 손천민도 관군에 붙잡혀서 결국은 처형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쟁자였던 김영국도 붙잡혔다가 3년 후에나 석방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관계 속에서, 세 사람의 경쟁관계 속에서 앞서 나가게 됐는데, 교주로. 그래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보적인 존재로서 동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속에서 동학의 재건에 노력하고 뭐 하지만, 국내에서만의 활동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뭐 이용구 이런 인물들과 이제 한번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나가사키, 오사카 이런 곳에 있다 중국 상해로 넘어갑니다. 중국 상해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요 도시를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접촉을 하는 거죠. 이 시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개화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개화파들이 한 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갑신정변도 있고, 그 다음에 1894년 갑오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몇 차례에 그들이 참여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제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요즘 표현대로 하면 뭐 망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어찌됐든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거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었던 거죠. 손병희가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 가서 그런 인물들, 일본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도 들어봄직한 박영효, 이 고종의, 철종의 사위죠. 12살인가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12살인가 결혼을 하죠. 근데 철종의 딸, 공주가 2년마다 굉장히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부마는 영원한 부마입니다. 이제 그런 지위로 어릴 때부터 일정하게 성장했었던 인물이 박영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봉진, 오세창 이런 인물들은 이 인물들도 이제 개화파 관련해서 활동하다 일본에 가 있던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나중에 손병희와 함께 천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세창 선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으로도 유명하시죠. 워낙 서화에 능하셨던 분이라 이제 그런 쪽으로도 활동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만 만나고 다녔겠느냐? 그건 아닌 거죠. 당시 어찌됐든 일본은 서군물을 우리보다 일찍 받아들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눈으로 새로운 문물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서울에 높은 빌딩도 있고 뭐 오만 것들이 있어요. 그 새로운 어떤 도시에 가서 와 하고 놀랄 정도가 된다면 뭘 보시면 그렇게 놀라실까요? 어떤 것들을 보면? 상상을 해본다라면. 건물이요? 아니면 뭐 기차라든지 뭐. 근데 건물이나 기차도 우리 맨날 보잖아요. 먹는 거? 옛날에는 그때 이때는 네, 먹는 거. 영국의 지하철이 제 기억에 1864년인가 영국의 런던에 지하철이 설치가 된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고종 즉위할 때 아마 런던에는 지하철이 다닌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때는 뭐 철도가 됐건 빌딩이 됐건 이런 것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놀래려면 건물이 공중에 떠 있거나 이 정도 돼야 놀랄 거예요. 어지간한 건 저희들이 이제 다 봤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진짜 국내에 있다가 일본에 가서 새로운 곳들을 보면서 와 놀랄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국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인도 만날 수 있고 서양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요즘 그냥 이어폰 꽂고 누르면 보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이 시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접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자기가 직접 가기 전에 어려운 시기니까 그러면서 많은 문물을 접하게 되고 국제정세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그룹의 지도자라면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내가 기반하고 있는 이 나라도 좀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실천의 방법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었겠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동학의 운동 노선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농민전쟁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고 할 때는 반봉건, 즉 기본적으로 양반 지주층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사회 그 속에서 농민들이 봉건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반봉건의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세력들이 한국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런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반제국주의 운동 그냥 저희가 한때 쓰던 아주 표현을 쓰면 반제 반봉건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동학이 이제 이거는
문명개화라고 하는, 근대화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계기가 일본에 가서 체류하는 동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양의 발달된 물질 문명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세계가 변해가는 그런 대세인가 보다. 세상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게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운이 다가올 때 아니냐.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변할 때 거기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때 아니냐. 저희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뭔가 큰 변화가 있으면 이 기회에 나도 뭐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에 나도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개인인데, 어느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룹이, 우리 집단이, 우리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은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반란 세력이에요.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던 이런 반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세력이다.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자. 여기까지 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동학의 노선을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서 이런 활동, 이런 주장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자. 그러면서 나온 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권동진, 오세창 이런 개화파 세력들이 이제 끌어들여서 입도를 시키고, 그러면서 동학의 노선의 변화를 확정짓는 글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삼전론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동학의 노선 변화의 공식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전, 세 가지 싸움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재전, 돈 가지고 싸우는 거. 그 다음은 언전, 말로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도전, 근본적인 어떤 정신, 이런 것들로 싸우는, 이런 세 가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재전이라는 거는 결국 산업을 발전시키자. 국가의 재원을 토대로 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정하게 성장해야지, 이게 그냥 고립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려면 그런 다른 나라와 접촉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말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협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이 됐던 이런 인물들을 양성해내야 된다. 근데 이제 동학이 일종의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동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일종의 어떠한 정신적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세 유럽의 기독교 중심의 국가,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국가들이 움직여갔던, 그러니까 동학이 중심이 되는, 동학이 정신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가운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자. 그 내용을 적은 게 삼전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동학은 기존의 어떤 입장에서 이런 문명화, 근대화 이런 방향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는 거죠. 손병희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시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손병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면 지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 임하는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병기, 즉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패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 우리 형편상 그렇다면 러시아하고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군대를 파병해야 된다. 공동 파병을 하자, 일본하고.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싸움에서 이겨서 강화조약을 맺을 때 공동 파병 군대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승전국이잖아요. 그 승전국의 입장에서 강화조약에 참여하자. 그래서 그 강화조약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획득해내자.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파병하고 하는 게 이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래야만 우리가 일정하게 내용을 획득할 수 있고 국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종교 차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또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에 군자금 좀 지원하는 거, 혹은 국내에 있는 동학 조직에 전쟁할 때 일본군에 협조하게 하는 거. 군대 파병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정하게 모아놨던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일본군이 국내에서 활동할 때 그걸 후원하게 한다거나. 근데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 저희 요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친일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또 어디다 어떻게 평가할 건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오늘은 그래서 그냥 있었던 사실만을 쭉 훑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용구나 송병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일본 군부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동학의 입장은 탄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란 세력의 그로부터 그게 아니라는 것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일본하고도 협력도 하고 거기다 이제 의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이들이 농민전쟁 때는 자기들하고 총 들고 싸운 세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또 자기들하고 잘 협조하겠네? 뭐 얘들하고 이렇게 좀 협조하는 것도 괜찮겠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일본 측이 결국은 지원을 하겠다. 동학의 그런 반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정부 탄압을 없애는 이런 데 협조하겠다. 뭐 이런 게 확인되고 뭐 하니까 또 그러면 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일본군을 후원하자. 여기까지 또 가게 되는 거죠. 그 민회는 결국은 뭐 중립회 이런 걸 거쳐서 그 1904년 8월에 말에 진보회라는 거의 설립으로까지 연결돼 갑니다. 저 진보회는 그해 연말에 일진회와 이렇게 또 합동을 하는 부분도 가는데요. 요 시기가 이제 보면 갑진년입니다. 1904년이. 요 시기에 일어났던 이런 진보회라든지 뭐 일진회 합동, 분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걸 갑진개화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들은 동양 평화를 위해서 같은 황인종 일본을 돕자. 그래서 일본군의 협력을 조직적으로 하게 됐죠. 철도를 놓을 때 거기에 협력하고, 그리고 일본군 물자를 운반할 때 그걸 또 같이 협력하고, 이런 방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어찌됐든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 속에서 전쟁 물자라는 명목하에 많은 것들을 가져갑니다. 민간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 적극 협력해요. 일진회라고 하는 그룹이. 이 동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본에 굉장히 협력적이에요. 그럼 민간에서는 일진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여론이 안 좋아. 거기다가 1905년에는 그 일진회에서 을사늑약 찬성 선언서까지 발표를 해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지금 표현대로 저희가 1주년에 하면 친일단체의 첫 번째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노골적인 일본의 협력이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민이 볼 때는 일진회나 동학이나 이게 그놈이에요.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밖에서 활동하는 일진회 놈들이 다 그놈인 것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놈이라고 해요. 저희 그 표현 제가 쓰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그놈이야. 하여튼 뭐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학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들은 종교로서 인정받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사회를 바꿔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협력도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마치 우리가 일본과 한패인 양 막 욕을 먹고 더군다나 을사늑약이 진행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이 상황까지 가다른 거죠.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럼 쟤들하고 관계를 끊자가 되는 거죠. 저 하나 지금 네. 그게 이제 일본 이제 청일전쟁,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참전을 해가지고 전성국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동학도 국가로서 참여를 해야 되지. 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로 이렇게 뭐 조금 지원해주고 1만 원 헌금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선이 그 전성국의 지위를 얻어서 뭐 전리품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때 그 청도교에 그런 내용을 짚어줄 만한 지식이나 뭐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승국의 문제는 이제 출병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출병의 문제는 천독의 문제가 아니잖아. 동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문제인 거죠. 국가의 역할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국가에 맡겨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하자. 이 개념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 활동이 점점점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쟤들 왜 저래? 저런 놈들이 있나?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이 자기들이 반란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를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단절을 좀 해보자. 결국은 분리를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리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본에서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바꾼다는 게 그냥 뭐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요. 무릇 우리 교는 뭐 천도지 대원 일세 해가지고 천도교라 한다. 이런 광고를 당시 있던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데다가 광고를 내게 됩니다. 1905년 12월부터는 이제 동학이 아니라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천도교의 어떤 국가로 치면 헌법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천도교 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대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대도주, 쉽게 얘기해서 교주의 역할. 어찌 보면 한 집단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단의 실질적인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그런 인물로 손병희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앙조직 같은 경우 이제 뭐 고문실, 뭐 부서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부서의 책임자들을 두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조직, 교구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천도교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혹시 성당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성당은 이사를 하시면 바꾸셔야 되죠. 다니시던 교구나 이런 걸 바꾸셔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건 중앙회에서 여기 있다가 당신은 이쪽에 갔으니까 다니는 곳을 이쪽 소속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어찌 보면 교구잖아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개별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사 갔어도 나 그냥 옛날 다니던 교회 다니려면 다니는 거고 너무 멀어. 그냥 나 이 동네 다른 교회 갈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교구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조금은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천도교 이게 아니라 이거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예를 제가 그런 예가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교무행정이나 조직행정을 하는 교구라는 거를 둬요. 서울을 비롯한 지방 해가지고 그런 조직을 두는 거죠. 근데 그들을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연원이라고 하는 거를 둬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여기가 만약에 경상도고 여기가 강원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경상도 교구에 속한 거예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강원도 교구에 속한 거예요. 연원은 뭐냐면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천도교는 대도주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이렇게 도주가 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가끔 쓰는데 두목이에요. 대두목이 있고 소두목이 있고 이런 그룹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포섭을 했어요. 제가 천도교로 이렇게 포교를 해서 교인이 됐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여기 강원도에 있는 이분을 포교해서 끌어왔어요. 그럼 이분은 강원도에 있지만 연원은 제 연원에 속하는 거예요. 지역에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천도교로 이렇게 포교를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상도에 있던 저 강원도에 있던 저기 제주도에 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내 소속이 되는 거예요. 덩어리 치면 개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밑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소두목에서 두목이 되고 대두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원이에요. 근데 중앙조직 이런 어떤 그 중앙행정조직을 보면 우리 이제 정부조직이나 이런 행정조직을 보면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적 관계로 가는 것들은. 이렇게 조직, 딱 지역 조직이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딱 조직되고, 옮기면 옮기고,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이원적인 구조를 만들었는데, 저걸 이론 구조로 사실은 계속 바꾸려고 해요. 연원을 폐지하고, 이런 교구 조직으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종교구모 하다 보니까도 있지만, 아무튼 연원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어찌 보면 나쁜 역할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교구를 담당하는 여기 경상도 교구장, 강원도 교구장, 이 교구장을 임명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정신교화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원의 교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종교주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원 대표를 교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학생연원이다. 연원에 이름이 있어요. 학생연원이면 이 사람은 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묶여서 자기 연원을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구장은 겸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교구의 대표예요. 근데 이 교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쪽 연원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교구에 있는 사람이 내 연원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조직을 구성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은 하느나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됐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조직 체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진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끊어내는 거죠. 일진회원들을 이렇게 축출을 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진회 지부가 각 군에 설치가 돼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거에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 일진회원들이 무슨 그런 정치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도 터지고 뭐 여론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일단은 그런 조직들 다 해체시키고 그냥 서울에만 본부 하나만 둬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송병준이나 이용구나 이런 인물들이 거부하면서 조직을 유지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럼 우리는 끝내자. 그래서 천도교에서 이런 인물들을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출당을 요즘으로 치면 당에서 이제 내보내는 출당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진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러일전쟁 기간 중에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이죠. 러일전쟁 기간 중에 동학의 활동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부정적으로 동학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지금도 사실은 작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그런 게 있죠. 현상이죠. 그럼 이제 그걸 조금 더 왜 그랬을까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왜 그런 활동을 했을까? 근데 그 활동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내 입장에서 이해가 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 안 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또 평가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이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할 때 그냥 현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을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도 어떨까? 저는 거기까지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 좋은 날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관심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그 뭐 긍정이다 부정은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요. 네. 천도교가 동학이 일본에 협력한 게 그 교조 신원 운동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교조 신원 운동은 조금 앞단계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그런 반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던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없어요. 어떤 큰 일에 참여를 하는데 그냥 난 좋아. 왜 좋아?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럼 벌써 원인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원인으로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도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근데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종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때도. 그냥 유사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일제 종교는 세 개가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일본의 신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문체부인가요? 그 문체부 종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종교는. 나머지 유사 종교, 천도교를 비롯한 나머지는 다 쉽게 얘기하면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결사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제 시기에도 천도교는 계속 공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활동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리를 체계화시켜 갑니다. 동경대전, 뭐 용담유사,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병희를 비롯한 인물들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세계대세, 그리고 세계경제, 세계정세,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구의 새로운 사상들도 접했어요. 그렇다면 동학을 이제 천도교로 바꿨으면 천도교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볼 때는 무언가 체계적인 근대적인 교리 체계를 갖는 그런 종교로 만들고 싶은 거죠. 종교 교리를 새롭게 서구 사상을 접목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이게 앞 단계로 가면요. 처음 단계는 시천주라는 겁니다. 천주를 모신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사인여천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걸 하늘같이 한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천과 인간이 어찌됐든 분리되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를 모신다. 천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걸 천주같이 한다. 천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인내천.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결합이라고 하는 거, 일치화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인내천이라고 하는 교리를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고 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교라면 이제 이후에 그들의 활동은 저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내재화된 상태에서 발현돼 나가는, 이래야 종교인 거죠.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라면, 모든 교인들이 다 그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면 그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사회 현실에 적용시켰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시듯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반해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신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그게 저기 가야 돼. 이렇게도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정리된 교리를 토대로 해서 신자들에게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들을 동원해서 어떤 운동으로 같이. 자,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는 거죠.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도교가 종교니까 어떤 종교 의식을 치룰 때 그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들이 사회활동을 하건 정치운동을 하건 뭐 그런 것에 근저에 깔리는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가는 게 뭐냐면, 그들은 뭐 보국안민, 포덕처나 광제창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국안민, 나라가 안정하고 민생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천도교 어떤 그런 정신교화라고 하는 게 널리 세상에 퍼져서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곧 하늘이 되는 것. 그래서 이들은 그거를 지상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들이 지상천국 건설이 뭐냐라고 정리한 거를 보면 그 천도교적인 이상세계라고 표현해요. 영과 육이 다 완전해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완전해지는 그런 시대. 근데 이게 개인으로는 정신과 육체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넓어지면, 사회로 가고 국가로 가면, 국가에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든 뭐든 평안한 거. 그러니까 정치도 안정되고 사회 제도도 안정되고 그리고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정된, 넓어지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런 세상이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25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몇 년 뒤에 또 원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고정화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상천국이라는 게 딱 이거다라고 하나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조건을 갖춘 제도적으로 딱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보다 좋은 새로운 사회. 이게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결국 일어나냐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바꿔놨더니 얘가 또 잘못됐어.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회를 꿈꿔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종교입니다. 정치 조직, 사회 조직이 아니라 종교예요, 기본이. 제가 아까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한 종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다 보니까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현실화 시키느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인식이 결국 이들이 현실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참여하려면 무언가 지지 기반도 있어야 되고 세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교인들이 될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럼 그 교인들을 설득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리는 이런 거다.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여기 참여하고 함께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후에 3.1운동까지도 연결되고 20년대, 30년대 천도교가 온갖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남북한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남쪽에는 천도교총우당, 북쪽에는 북조선 천도교총우당 이러면서 또 국가건설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 사실은 지금도 북한에는 청우당이 있죠. 북한이 저희가 노동당 독재라고 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처음에 노동당 독재는 아니었죠. 노동당, 청우당, 민주당 세 당의 연합이었죠. 다만 노동당이 전체의 70%인가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냥 노동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됐던 거죠. 그들이 형식을 그렇게 조금 달리 했었던 거죠. 그런저런 거 여담인데, 저희들 왜 그 예전에 소련에 이렇게 깃발을 보면 낫하고 망치하고가 이렇게 X자 같이 돼 있는 것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북한의 노동당은 그 가운데 펜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과 인텔이 펜. 그래서 그거에 따라 그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처음엔 그렇게 청우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들도 끌어들여서 정권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천도교 그룹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북한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도교 세력의 그 당시까지만 보면 80% 정도가 38선 이북에 있었어요. 왜? 남쪽에서 농민전쟁 때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근거지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렇게 주로 활동하면서, 즉 평안도, 함경도 뭐 이런 지역의 교세가 많았던 거죠. 남쪽보다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쪽에서는 천도교 하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냥 군소 종교화된 그런 식으로 세력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일제 시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운동을 벌일 때, 민족운동을 벌이고 할 때, 민족주의 세력의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세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론, 또 하나가 천도교, 3대 세력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제일 힘셌던 게 천도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직력도 세고 돈도 많고 자금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해방 이후 분단 과정 속에서는 남쪽은 군소 종교화되고 위는 어찌됐든 정권에 또 들어가게 돼서 지금은 그냥 노동당에 어찌 보면 협력하는 부속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갔는데,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꿈꿨던 거고, 그 세상을 꿈꾸면서 나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면 결국은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온전하게 만든다. 사회로 나가면 결국 그게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토대, 이것까지 다 온전해지는 사회. 그래서 그거를 이들은 정신과 육체가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와 정치가 또 한편으로 일치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용어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천도교의 모든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무조건 저런 성신상전 교정일치를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비중이 50대 50인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얘가 30%, 얘가 70% 이런 주장을 할 때도 있어요. 30년대 들어가면 천도교가 사회운동에서 발을 뺍니다. 20년대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운동 온갖 활동을 다 해요. 3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그런 데서 발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체 본연의 정신적인 교화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는 마차가 이러고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근데 굴러가다가 경사진대를 갈 때는 한쪽 바퀴에 힘이 더 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사회운동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치중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회운동에서 발을 조금 빼요.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가면 중일전쟁이 터지고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많은 친일의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일본에 굉장히 적극 협력을 해요. 근데도 그때도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일본에 모두 국방원금도 내야 된다 이런 걸 하려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하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교정일치고 성신상전이라. 처음에는 종교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다 할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일제 말에 가서는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하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게 완전한 이상사회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게 친일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또 교인들을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해방 이후에 정치운동에 참여할 때는 또 이 논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제가 판단하는 군소종교 천도교가 된 이유는 북쪽에서는 두 가지 중에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했고 남쪽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종교는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종교든 무언가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고 믿음을 주게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들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이런 논리로 사회운동에도 참여하고 모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면서 하나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현재 군소종교화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종교 내적인 이야기만 한 거고 종교가 그렇게 되는 데는 내적인 논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도 크잖아요, 사실은. 외부적인 또 다른 요인이 있었겠죠. 마지막 단계가 손병희가 결국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그거를 날짜별로만 일단 먼저 간단히 보면 19년 3월 1일 날 어찌됐든 독립선언서 기념식을 하고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고 풀려나서 이제 바로 징역 3년 풀려난 뒤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그 부재중을 했던 판결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22년 5월 19일 날 사망을 해서 여기 우이동에 안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선언에서 제일 뒷부분만 따와봤습니다. 서명된 부분만요. 그러면 여기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누군지 아시겠어요? 4명? 천도교 대표고요. 장로교 대표고요. 이필주가 감리교 대표고요. 여기 이제 백용성은 불교 대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한 게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중심이 돼서 33인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의 대표들을 먼저 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맨날 김한규 때문에 헷갈리는데, 김한규 빼면 나머지는 가나다 순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름을 보시면, 저기 보면 나용환에서 양전백, 양한목으로 넘어가잖아요. 부음법칙 적용하시면 량입니다. 리을입니다. 그다음 이 시도 리고요. 그래서 그 가나다 순으로 쭉 가요. 근데 김한규가 왠지 모르겠어요, 전.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튼 앞부분에는 그래서 종교 각 교단 대표고요. 뒷부분은 이름의 가나다 순입니다.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천도교에서 참여한 인물이 이렇게 15명이, 33명 중에 15명이 참여를 합니다. 쉽게 해서 총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15명이 참여를 해요. 불교계 2명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계 16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 33인의 명단을 가지고 어느 종교가 뭐 더 주도했다, 많이 참여했다, 이러고 쌈질하는 거를 제가 참 싫어해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16명이나 참여했으니까 제일 많이 참여해서 중심이다. 천도교에서는 또 뭐다. 막 이러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똑같은 비중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다만 차이점은 천도교는 중앙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들어간 거고요. 기독교는 어찌 보면 개별교회 중심이잖아요. 연합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격을 받을 때 달라요. 천도교는 3.1운동 이후에 교단 자체가 휘청을 돼버려요. 이 조직을 그냥 통으로 들어간 셈이 돼버렸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맡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개별교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국한시킬 수도 있었어요. 천도교는 이렇게 3.1운동의 준비나 그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준비 과정이나 확산이나 뭐 천도교 혼자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거기는 학생층들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조직 과정에서는 다른 조직에서 준비하던 게 같이 결합되면서도 했고, 많은 부분들이 다른데, 이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준비나 그 확산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각종 조직들을, 자기들 조직을 이용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준비나 확산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1910년대, 그러니까 천도교로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10년대 대부분의 단체는 다 해산이 돼버려요.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진회도 해산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했었던 일진회도 결국은 총독부에서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이것들 쉽게 얘기해서 지들 농공행상하듯이 뭐 바라는 게 많았나 봐요. 어찌됐든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정치 조직들은. 근데 천도교는 정치 조직은 아니고 공인된 종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유사 종교, 종교단체로 하면서 그냥 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나왔던 중앙조직이나 지방조직을 또 개편하면서 세력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이제 강습소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서 교육을 또 본격화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설립하고 세우고 하면서 학생들 교육도 해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올해가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입니다. 1905년에 시작을 해요, 고려대학교가. 근데 그때는 이용익 단계입니다. 몇 년 뒤에 천도교로 넘어갑니다. 학교 자체가. 보성. 그러다가 그게 1930년대 동아일보 김성수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중간에 그렇게 관여를 하면서 했고, 이제 동덕, 서울 광화문 그쪽에 가면 동덕. 네. 그 동덕이라는 게 천도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 교육기관에 관여도 하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교세를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교인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새롭게 새로운 사상을 교육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걸 배경으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저는
교회에 처음 간 게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뭐 준다고 그래서 놀러 갔던 게 교회 간 처음이에요. 그 다음은 훈련소에서 이번 주에는 저기서 초코파이 준다더라? 아, 저쪽에서는 2개 줬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가고. 이런 기억입니다. 아마도 시작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런 강습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면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커진 거죠.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가장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조직체를 갖춘 그런 집단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집단들이 있냐면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브란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졸업생들이 있어요. 졸업생들이 전국에 가서 병원을 열고 있어요. 의원을 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브란스도 3.1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언서, 이거를 지역에 그 병원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통해서 지역에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루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이들이었던 거죠. 이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런 교세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세력이 정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논리하에서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논리 기반까지 갖추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 기반을 토대로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초기의 모습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년간의 일본의 식민지배의 왜곡, 잘못된 것들을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 저희가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러죠. 이거를 한번 툭 친 사람이 중요한 거냐, 그 친 거를 이어받아서 넓게 퍼뜨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냐. 다 중요하죠, 사실은. 어찌 보면 3.1운동은 이렇게 준비나 뭐 확산이나 이런 데도 역할을 했지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지역에서. 그래서 요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요즘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고 뭐 하니까 그 3.1운동 관련해서는 참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그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며칠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인물이 있으면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은 데이터베이스화들이 점점점 잘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3.1운동에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들을 더 보실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측면, 뭐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정신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이제 참여하는 두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측면, 어찌 보면 3.1운동에 참여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측면은 아니잖아요. 사회운동의 측면이고, 정치운동의 측면이고, 민족운동의 측면이고,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성신이라고 할 때 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교정이라고 할 때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손병희가 3월 1일 전날 천도교의 대도주, 어찌 보면 이제 손병희 다음으로 천도를 이끌게 된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준 글이 있어요. 준 글에 저렇게 적혀 있죠. 금일 세계종족 평등의 대기운하에 우리 동양동족의 공동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종시 일원을 묵히 불능함으로 이에 정치적 방면에 일시 참여하게 되었다. 정치적 방면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3.1운동 재판 과정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만족스럽게 행해지지 못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종교가 정치에 관계하게 된다. 국가가 종교를 도와주면 정치에 관계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에는 종교는 정치에 붙어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교와 정치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교정, 그리고 그거의 일치를 주장했었던 선도교 교리. 자신들은 이래서 정치운동에 참여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다, 민족운동에 참여한다. 3.1운동 이후에 20년대 가면 농민운동에 참여한다, 어린운동에 참여한다, 소년운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온갖 출판물들, 개벽, 어린이, 여성, 부인, 많은 출판물들을 또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사회적으로 내보내기도 하는 이런 활동까지도 해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손병희가 동학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사망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쭉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두서없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냥 저희는 종교하면 불교, 기독교 이렇게밖에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사회는 뭐 세력이 크건 작건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들 중에는 우리 역사, 과거의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끄집어내는 게 좋을까?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친일의 문제로만 그 종교에 참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게 좋을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러면 그 친일 이전에는 또 어떤 논리로 어떤 활동을 했을까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좋을지. 저는 그냥 역사는 어느 시기에 이렇게 딱 잘라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쭉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어느 시기를 볼 때는 단절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봐야 되기도 하지만 역사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앞뒤를 좀 꽂아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로 그냥 손병희 선생을 이야기하면서 손병희 선생이 지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갔던 천도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어떤 논리로 이런 3.1운동에 참여했고 이후에 사회운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참여하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